전번 시간에 이어서 직업 상담학의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직업 상담학은 윌리엄슨의 등장으로 이 직업 상담학이 이 학문이 이 토대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925년에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문학 학사를 받은 뒤에 1926년에 미네소타 대학교, 앞으로 이 미네소타 대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직업 적응 이론, 다시 말하면 데이비스와 롭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이 나왔습니다. 야간에 이 미네소타 대학원에 진학해서 패터슨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 교수가 패터슨이죠. 그리고 1931년에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1941년에 학생처장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처장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직업 지도를 함으로써 그가 직업 상담학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이론을 특성 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생활 기록부나 학생들의 상담 기록 또는 심리 검사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직업적 특성을 분석하고 그리고 직업으로부터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해서 이를 매칭하는 그러한 상담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의 상담 이론은 특성 요인 이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상담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개하였고 특성 요인 상담의 상담 이론은 지시적 상담 또는 상담자 중심 상담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특성 요인 이론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 성공의 요인, 그리고 이성적 상담, 그리고 상담자의 지시, 그리고 직업의 선택을 포함한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를 중심으로 발전된 이 방법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서로 맞추게 하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방법의 직업 상담 과정,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종진 예상추다. 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분종진 예상추. 첫째, 분석. 학생들의 여러 가지 기록을 분석하고 각종 검사를 통해서 분석해서 그 다음 종합. 이를 갖다가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서 모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단은 원인을 밝히는 거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 학생들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진단입니다. 그 다음에 예상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개인의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냐 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예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상담입니다. 상담자가 비로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직업 특성 요인 이런 직업 상담 이론에서 가장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개입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냐? 그것은 상담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기를 위하여 여러 가지 설명, 지도 등을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내담자가 적극적으로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가 처수지도. 상담을 받은 학생들이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나아가느냐를 분석하는 것이고 이상 6가지 단계는 고정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고 몇 단계가 서로 중첩될 수도 있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윌리엄슨은 로저스가 출연함으로써 이 로저스와 함께 직업 상담 이론에 있어서 개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의 중요한 점은 그렇습니다. 이 윌리엄슨이 나오기 전에 파슨스라는 분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파슨스는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이 파슨스가 직업 상담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직업 상담 특성 요인 이론을 처음으로 개척한 사람입니다. 윌리엄슨이 집대성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파선서의 3요인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상담 특성요인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론인데요. 개인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합리적 매칭, 이 세 가지를 파선서의 3요인설이라고 합니다. 직업상담을 하려고 하면 첫째, 개인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개인은 내담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업세계를 이해해야 되고, 세 번째, 개인과 직업세계의 합리적 매칭, 이것이 바로 직업상담 특성요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특성요인 이론의 기본 과정을 써라, 이 이론의 기본 과정을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면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거는 개인은 어떤 신뢰롭고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특성의 집합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직업도 성공할 수 있는 특성, 다시 말하면 성공 요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직업 상담은 어느 정도 인지적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매칭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합리적인 연결이 된다고 하면 직업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특성요인 이론의 기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외우는 게 간단합니다. 특성요인 이론은 특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개인은 특성의 집합이다. 그럼 특성은 어떤 특성? 다시 말하면 신뢰롭게 측정될 수 있는 특성의 집합이다. 두 번째, 직업도 그렇다는 거죠. 직업도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은 인지적 과정, 다시 말하면 머리를 쓰는, 이성적으로 머리를 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감성을 개입하는 정의적인 요건이 아니라 인지적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매칭이 가능하다. 그리고 합리적 매칭이 잘 될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특성요인 이론의 기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특성요인 이론이 인간을 어떤 인간으로 보았느냐,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았느냐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특성요인 이론은 인간을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선은 뭐냐? 선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아의 완전한 실현이 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선이고, 이를 가로막는 것이 악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이 타인의 도움이 상담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선한 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자기 자신이 이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서 선을 구현한다. 그 선은 바로 자기 자신의 완전한 실현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특성요인 이론은 윌리엄슨이 말한 바 내담자의 성격, 다시 말하면 내담자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유형, 그 유형을 병별 진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원인을 밝히는 것이 진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담자가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 문제의 원인을 병별 진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내담자의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이 내담자의 문제 유형을 어흥무불이라고 내가 외워놨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선택, 두 번째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세 번째는 무선택, 네 번째는 불확실한 선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을 마쳤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를 무선택, 3번이라 보았고요. 3번 무선택이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을 했지만은 선택에 대해서 확실히 없는 것이 불확실한 선택,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흥미 간의 불일치는 2번 적성과 흥미의 불일치. 그 다음에 개인이 흥미를 느끼고 있으나 적성이 안 되는 경우라든가, 적성이나 흥미와 관계없는 어떤 직업 선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리석은 선택, 1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윌리엄슨이 제시한 상담 과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종진 예상추라 그랬는데, 이 6단계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6단계에서 검사 해석 단계, 검사 해석 단계는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직업 심리 검사를 하고 그 직업 심리 검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직업심리검사의 해석 단계가 바로 그 원인을 밝히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담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내담자에게 대해서 직접 충고, 설명, 설득의 상담 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원래 직업 상담에 있어서 충고를 한다든가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윌리엄슨은 검사 해석 단계에 있어서 직접 충고, 설명, 설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검사 해석 단계에서 가능한 상담 기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직접 충고, 설명, 설득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직접 충고, 설명, 설득이 가능한 단계는 어느 단계냐? 그러면 검사 해석 단계다. 왜 그렇습니까? 검사 해석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좋은 점만을 부각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밝히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단계에서 개인에 대한 특성이 파악됐다면 이제는 직업 세계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브레이필드는 말하기를 직업 세계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업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직업 정보가 세 가지 기능을 한다 해서 아주 중요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러한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필드가 세 가지 기능을 얘기한다.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다? 정제동입니다. 정제동. 정보 전달의 기능. 그 다음에 제는 재조정의 기능. 세 번째 동은 동기화의 기능. 그래서 정보 제공 기능, 동기화의 기능, 재조정 기능. 정보 제공 기능 그야말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 동기화의 기능은 동기를 갖도록 합니다.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의욕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 세 번째는 자기의 직업 선택 과정이 잘못됐다든가 직업 선택 판단이 잘못됐을 때 이걸 재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정제동, 정보 제공 기능, 재조정 기능, 동기화 기능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성 요인 이론 상담의 비판점은 간단합니다. 너무나 개인의 주관적 정서적 경험을 소홀히 다루고 있고 너무나 이성적인 면에 치우치며 상담자는 교수적이고 지시적이고 내담자는 상담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오직 능동적으로 참가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종진 예상초 중에서 상담 단계에서 능동적으로 참가할 뿐 다른 데는 모두 수동적으로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판점이 있습니다. 공헌점에 있어서는 직업 상담을 여러 가지 상담 모델을 개발하고 상담이 매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심리검사나 사례를 중요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개발돼서 축적되는 것이 바로 특성요인 이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인간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인간관에 대해서 로저스가 맹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저스는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아주 그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농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곤충이나 동물 사육에 대해서 열중했고 그래서 그는 농과대학에 입학했다가 전공을 다시 역사학으로 바꾸고 다시 신학대학에 재적되어 있다가 교육심리학, 임상심리학을 배우게 됨으로써 그가 1940년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강의를 했습니다. 로저스는 인본주의 심리학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을 발전시킨 사상을 자신이 발전시킨 사상을 반영한 개인적인 삶을 그도 그렇게 실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의문을 갖는 자세로 살았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미지의 세계를 기꺼이 맞이하려는 용기로 살아왔으며 그는 자서전에서 자기의 유년기 가족 분위기에 대해서 종교적 규범을 엄격하게 따르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기술했습니다. 아버지의 농장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농학을 전공한 것은 인간 역시 하나의 유기체,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 역시 하나의 유기체여서 자신을 실현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아 실현의 과정을 밟게 된다고 보는 그의 인간관계 상담 이론에 기본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 대해서 틀린 것은 첫째, 인간만이 자아 실현의 경향성을 가진다. 이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저스는 농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자아 실현의 경향성을 가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모든 유기체는 자아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지역과 유사한 농학으로 대학 공부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 전공을 신학으로 바꾸고 국제 세계 기독교 학생 연합회에서 그와 아주 진보적인 그 신학을 접하게 되므로써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 등장한 심리학과 연계를 해서 그의 상담학이 발전을 그런 방향으로 했던 것입니다. 교수직에 있는 동안 그는 논란과 찬사 등 다양한 반응을 일으켰던 여러 편의 논문을 썼고 자신의 상담 접근 방법이 명확해져가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이 동양사상 노자의 사상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상으로 노자 사상의 한 구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의 삶에 간섭한다는 것은 사물과 자기 자신 모두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다. 힘을 행사하는 자는 드러나 보이기는 하나 작은 힘을 소유한 자요. 힘을 행사하지 않는 자는 숨겨져 있지만 큰 힘을 소유한 자다. 수행을 쌓은 사람은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다른 인간에게 힘을 행사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가 조화롭고 자유롭게 되도록 도와준다. 조화로운 사람은 그 조화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조화로 이끌며 그들의 본성과 운명을 해방시켜주고 그들 안에서 도가 발현되도록 돕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그 폭압적인 어떤 정권 이런 걸 보면은 그들이 사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자 입장에서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것처럼 정말 힘이 강한 것은 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만물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외교 분야에까지 참여해서 핵 보유 경쟁에 대한 글을 기고하기도 했고 그는 여러 업적을 힘입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로저스는 고전적 정신분석과 행동주의와는 명백하게 대조적인 학문 페드람의 전환기에서 내담자 중심 심리치료로 독립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생애 이야기와 관련해서 실험적이고 자연과학적 교육, 실용주의, 게슈탈트 심리학, 현상학, 그리고 존재 철학이라는 원천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실존적인 관점의 많은 개념이나 가치를 공유하고 인본주의 심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가정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상담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이도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상담자의 개입 없이도 자기를 해결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1942년도에는 상담에서 지시적 접근에 대한 그러한 반발로서 비지시적 상담이라는 용어로 그의 상담 이론을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너무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그 상담 이론을 내담자 중심 상담 또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돼 있는데 1951년도에 그의 내담자 중심 치료라는 용어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고 또 비지시적 상담이라는 명칭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특성 때문에 상담자가 아닌 내담자 자기 안의 성장 유발 요인에 초점을 둔 긍정적인 강조점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를 변경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그는 인간중심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어떤 상담의 기법이나
심리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분석한다든가 인간을 어떤 그 분석의 도구나 객체로 이용되는 것을 배격하고, 상담자가 오히려 올바른 태도로 내담자에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즉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 있어서는 상담자의 태도가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태도는 진솔성, 그리고 무조건적 수용, 공감적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공감적 이해는 타인의 마음의 그러한 견지에서 그 타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오면은 나의 견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견지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절대 내담자의 세계관에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상담자는 객관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담자의 견지에서 그 주관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고, 무조건적 수용은 뭐냐 하면 내담자의 어떠한 진술이나 어떠한 상황도 이를 수용하는 태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아니라 그 상황도 유기체적인 인간이 충분히 겪을 수 있고 지약할 수 있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일치성인데, 일치성은 뭐냐 하면 내담자의 어떤 생각이나 상황도 내게도 있을 수 있는, 나와도 일치되는 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솔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이 일치성이 있기 때문에 내담자는 자기 자신을 가장 개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1, 2, 3번 중에서 자기 자신을 내담자가 자기 자신을 가장 쉽게 개방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격은 바로 일치성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상담자도 나도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일치시킬 때 내담자는 보다 자기 자신을 개방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얘기는 특성 요인 이론과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의 이 얘기를 하면서 특성 요인 이론에서 중요한 시험 문제에 나올 그것들을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